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 향기의 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이고 여러분들의 조리 스킬에 도움이 되는 향기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약간 궁금할 것 같아요. 왜 요리하는 사람들한테 향기 공부가 필요할까?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가지 점에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향을 기억하고 훈련하는데 필요해요. 여러분들 향기 감각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요. 타고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교육에 의해서 발전이 되어 갑니다. 특히 여러분들 나이 때까지 굉장히 20세 중반 때까지는 아주 왕성하게 자랄 수 있는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감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향기 공부를 하는 이유는 향을 기억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수업을 준비를 했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향이라는 것은 궁극의 맛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움직이는 향이 결국은 맛을 그 감각과 향기 감각이 같이 합쳐져서 우리가 전체로 맛있게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좋은 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좋은 향기 분자의 어떤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조리를 할 때 좋은 향이 만들어지는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그리고 그 원리를 잘 생각해 가면서 여러 가지 조리를 할 때 응용을 해 보시면 여러분 나름대로 빠른 시간 내에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그런 스킬이 아주 빠르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레시피를 볼 때, 이 조작이 레시피에서 요걸 요렇게 하라고 했을 때, 이게 향기에 어떤 부분에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것을 알고 조리를 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이런 뭐와 뭐를 섞고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것만 알고 있을 때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향기의 기억과 훈련에 관한 이야기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향의 기억과 훈련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몇 가지 알아야 될 점이 있어요. 자,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향기를 기억하고 또 향을 예민하게 느끼는지 그 훈련을 하려면 첫 번째로 아는 것은, 향기라는 것은 언어로 기억된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어떤 향기를 딱 떠올릴 때 거기에 이름이 붙어 있어야지만 그 향기가 기억이 되어져요. 예컨대 여러분, 사과향기 하면 그 사과향기라는 말 뜻에서 여러분들 말에서 바로 사과향이 떠오를 거예요. 포도향기 하면 포도향이 떠오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지 않는 향에는 여러분 기억이 안 되어져요. 향기가, 우리가 머릿속에 그 향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향기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향기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떤 향기에는 이름을 붙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그 시, 꽃이라는 시 알지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붙여준 순간 그 이름이 바로 꽃이라고 이름 붙였을 때 꽃이 되었다는 것처럼 향기도 똑같아요. 이름을 붙여 주어야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합니다. 아주 쉽게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비 오는 날 여러분들이 풀밭을 걷고 있어요. 그러면 비 속에서 풀향이 발에 밟히면서 올라올 거예요. 그 향기 하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옛날에 내가 풀밭에 걸어다녔을 때 나던 향기 하고 그 향기의 그 뉘앙스를 떠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언어로 기억이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향기의 감각은 성장하면서 예민해진다. 태어난 아기들보다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점점 더 향기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져요. 이거는 아까 기억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서 아기였을 때보다는 어린이였을 때보다 청소년 때로 성장하면서 언어의 능력이 확장이 되거든요. 그와 동시에 향기 감각의 능력도 확장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나이대에 향기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떤 특별한 향을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민감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주 향이 약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향을 맡았을 때 냄새를 잘 못 느낄 수 있거나 또는 못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향을 자꾸 맡아버릇하면 향의 농도가 약해도 점점 더 예민하게 캐치를 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향기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어떤 특별한 향에 대한 훈련을 계속한다는 거. 여러분 아마 그 커피 하는 친구들은 요거 아마 훈련들 많이 할 거예요. 커피 맛보면서 테이스팅하면서 커핑이라고 그러죠. 커피 맛보고 테이스팅하고 향기 계속 느끼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커피의 그 브랜드마다 또는 그 산지마다 가지고 있는 커피 맛의 차이, 커피 향의 차이가 점점 예민하게 느껴져요. 소믈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소믈리에들도 와인에 대해서 계속 그 와인 향에 대해서 테이스팅을 하고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요걸 기억해 두려고 하고 노력하다 보면 그 훈련이 점점 민감도를 더 높이게 되는 거죠. 예, 타고나기를 뭐 잘 타고나는 사람, 못 타고나는 사람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향기의 선호도라는 것은 기억과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향기를 이거 좋은 향기다라고 느끼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나쁜 향기다, 이거 이상한 냄새야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야채를 먹는데 어떤 친구들은 당근 냄새 싫어요 이런 말들 많이 해요. 또 어떤 친구들은 난 피망 냄새 정말 싫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피망 냄새, 당근 냄새라고 하는 그 향기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그 음식을 먹었을 때 있었던 일들하고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향기는 싫다 또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향기 감각은 특히 태교부터가 중요하다 그래요. 태교부터가. 엄마가 이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을 때 어떤 그 향기 물질들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 향기 물질들이 엄마의 피를 돌고 그 다음에 호흡을 통해서 들어갔겠죠. 향기 물질이니까 당연히 호흡을 통해서 들어갔지만 그것이 폐에서 녹아 들어가면서 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아이한테까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아이의 태반에서 태수라고 있죠. 태반에 아기가 동동동동 떠 있어요. 물속에. 그 물속에 있는 향기 성분들이 아이들한테는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태어나서 어떤 향기는 굉장히 익숙하게 느끼고 좋아하게 되는 반면에 어떤 향기는 굉장히 낯설게 느끼고 못 그 감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향기의 선호도는 여러분들이 그 태아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 시절 유아기에 그 이유식 먹을 때 그 이유식 그런 것들하고 다 관계가 되어 있어서 어떤 향기는 좋다고 느끼고 어떤 향기는 싫다고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향기인데도. 자, 그리고 점점점 좋은 기억이 쌓여갈수록 어떤 향기를 점점 더 좋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는 향기 중에서 고수 있어요. 고수 어떤 사람들은 맡아보면 제일 먼저 하는 소리가 이게 무슨 양말장 냄새 같아요.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 새로운 그 고수에 대한 향기를 맡아본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무슨 비누 냄새 같기도 해요.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자꾸 먹다가 보면 그 고수의 맛과 향이 익숙해져요.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 좋은 기억들이 막 쌓여져 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고수 향기를 이건 참 굉장히 향기롭다 가지고 느끼게 되어져요. 따라서 우리 향기의 선호도라는 것은 기억과 관계가 있고요. 그것이 그 다음 문장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냄새라는 것은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냄새를 좋다라고 말하는 것, 또 어떤 냄새를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문화 집단에서 아주 그냥 통용되는 기억이 되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참기름 냄새 딱 맡으면 고소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기억들도 많은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익숙하기도 하고 그 향기를 좋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유럽 사람들 중에서는 참기름 냄새를 딱 맡으면 이거 약간 무슨 동물 냄새 같아 이런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잘 이해를 못했던 것이 해외에 나가서 한식을 나물 같은 거 무칠 때 참기름을 섞어서 이렇게 나물을 묻혀주면 의외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스컹크 냄새 같아요. 그런 말까지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이 참기름 냄새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문화적으로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접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나쁜 냄새로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 한식을 세계화할 때 사실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한테 한식
채소 같은 거 무침을 할 때는 어떻게 그 참기름을 굉장히 거의 안 쓰거나 아니면 차라리 깨로 커버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 식용유나 다른 그 올리브유 같은 것으로 채소를 한식으로 무쳐주게 되면 차라리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참기름도 자꾸 접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고소하다 맛있다라고 느껴요. 오래 접하다 보면. 근데 고기 전까지는 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기는 주변 환경, 그 향기를 맡는 주변 환경과 나 자신의 컨디션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어떤 때 향기가 많이 잘 느껴진다 그랬죠? 온도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안 느껴진다 그랬어요. 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컨디션들이 있었죠.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향기 지각이 쉽지를 않아요. 사람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자, 요게 복잡한 이유는 바로 유전 때문이에요. 자, 요 얘기를 제가 좀 사이드로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이 리차드 엑셀이라는 분과 린다 버기란 두 분이 향기를 느끼는 향기 감각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한 결과를 레포트로 냈는데 그것이 노벨상 2004년에 노벨 의학상을 받을 정도로 그 아주 권위 있는 논문들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인간은 약 10,000가지의 냄새를 구별한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구별할 수 있는 건 한 10,000가지쯤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커요. 어떤 사람은 3,000가지, 어떤 사람은 5,000가지, 어떤 사람은 10,000가지, 아주 예민한 사람은 20,000가지까지 구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바로 교육 때문이죠. 세 번째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그 수용체, 그러니까 우리가 냄새 물질하고 냄새 수용체가 결합이 되어야지만 그 감각이 뇌로 전달이 된다 그랬거든요. 지난 시간에 한 이야기입니다. 냄새 물질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수용체하고 결합을 해서 그런 다음에 얘가 결합한 것이 이 정보가 뇌로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고 이 뇌로 전달된 정보는 혀에서 전달된 미각 정보하고 합쳐져서 전체적으로 사람의 마음과 행동과 감정을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이 린다 버과 리차드 엑셀이 연구한 바에 의하자면 사람들이 코에서 수용체는 몇 개쯤 있느냐? 한 350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350개. 아니 냄새 물질은 만여 개를 구별할 수 있는데 수용체는 1대1로 결합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어떻게 해서 350개 뿐이냐? 알고 봤더니 사람들의 유전자에는 이 수많은 물질들을 감각할 수 있는 수용체가 다 있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교육에 의해서 개발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말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려서부터 폐하 시절서부터 시작해서 20대 후반까지 다양한 물질들을 맡아보면서 유전자가 그 수용체에 해당하는 물질들을 그 수용체 분자를 만들어내도록 어떤 유전과 환경의 상호 결합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게 이 향기 감각이라는 거죠. 따라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향기에 대한 그 교육, 뭐 딴 게 교육이 아니라 자꾸 여러 가지 냄새를 맡아보고 그것들을 먹어보고 하는 거겠죠. 이런 향기에 대한 그 다양한 그 테스트와 그 트라이얼을 안 해본 사람들의 경우에는 향기 감각의 발달이 뇌에서 이 그 수용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적어서 별로 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더 재미있는 것은 이 그 린다버그의 연구에 의하자면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그 향기 수용체의 숫자는 우리 모든 감각 중에서 제일 많은 수용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재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러나 그 대부분이 발현이 안 되고 350여 가지 정도만 만들고 끝이라는데 이것이 자기가 열심히 그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아기들한테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을 맛보여주고 좋은 기억을 강조를 해주고 또 이 향을
그 말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언어와 결합하여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 말과 그 향기를 결합하여서 기억시켜주는 훈련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향기에 대한 그 수용체가 많이 만들어지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만들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이 향기 감각입니다. 하여간 또 재미있는 것은 이 그 향기 수용체가 일반적으로 한 350여 개 정도 만들어져 있다고 하는데, 이제 뭐 발전이 잘 된 사람들은 많을 것이고 없는 사람들은 적을 것인데, 이 350여 개의 수용체가 향기 물질하고 1대1 결합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대 다로 결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용체 몇 개와 향기 물질 몇 개가 같이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냄새를 인지를 한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가장 감각 교육을 했을 때 발달이 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후각, 향기 감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각이나 청각, 이거 훈련한다고 많이 발달되질 않아요. 여러분 타고난 시각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2.0, 2.0으로 타고난 사람 2.0, 2.0이지 그것이 5.5, 5.5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또 타고나기를 눈이 좀 나쁘게 타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훈련을 한다고 시각이 좋아지진 않잖아요.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훈련을 한다고 아주 좋아지진 않습니다. 미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미각 실험 저번에 얘기했지만 타고나기를 미각 실험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맹도 있고 아주 예민하게 잘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타고난 거예요. 그러나 향기 감각만큼은 원래 사람들이 모두 다 좀 미개하게 태어나서 미개하게 태어났다기보다는 잘 발달이 안 된 잠재력만 갖고 태어나서 20대 후반까지 자라면서 그 잠재력이 풀로 교육에 의해서 발전하는 감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향기 감각을 훈련하는 제가 동영상도 하나 올려드릴 거 할 건데, 제가 훈련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건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 아까 지난 동영상에서 어땠어요? 향기 감각이 환경에 따라서 많이 다르게 느껴진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감각기관의 특성상 후각이 예민한 것은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도 날씨가 틀려지거나 기온이 틀려지거나 아침이 되거나 저녁이 되거나 하면 냄새 맡는 능력이 차이가 나죠. 당연히. 그리고 또한 냄새 분자 자체도 휘발성이에요. 요거 얘기는 또 이따가 하겠습니다. 휘발성이기 때문에 온도가 틀려지면 휘발하는 정도가 다 틀려져요. 또 온도가 낮아질수록 냄새 물질은 잘 증발하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냄새를 맡아도 온도가 낮으면 못 맡는다. 제가 냉장고에서 금방 참기름 꺼내서 냄새 맡으면 들기름하고 구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습도와 건조도 이런 거에 차이가 많이 느껴지고요. 내 컨디션도, 내가 컨디션이 아주 좋을 때와 내가 피곤할 때 냄새 잘 안 맡아져요. 그런 정도로 맞는 사람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냄새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떤 향기 감각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온도, 일정한 습도, 또 내 컨디션을 좀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정한 컨디션 조절, 이런 것들을 잘 맞춘 다음에 훈련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로 아침에 더 예민하게 잘 맡아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 아침에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요거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거예요. 후각 피로. 같은 냄새 훈련한다고 계속 맡고 있으면 나중에 그 냄새 못 맡아요. 그게 바로 후각 피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후각이 피곤해져서 냄새 분자는 있는데 코의 점막에 들러붙기도 하는데, 이 코의 점막에 있는 냄새 수용체가 뇌로 정보를 안 보내고 커팅을 해버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후각 피로 현상이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후각 피로가 되는 거는 같은 냄새를 자꾸 우리가 테스팅하느라고 자꾸 후각에 보다 보면 이게 후각 피로가 빨리 와요. 그래서 일단 어떤 연구 논문에 의하자면 여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도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X축이 농도입니다. 냄새를 맡는 감각이 빠르게 상승을 하거든요. 농도가 높아지면 빠르게 빨리 인지를 해요. 그런데 같은 냄새를 계속 맡고 있으면 그 인지 능력이 이렇게 10분질로 떨어진다. 오른쪽 커브로 변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커브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농도일 때도 요만큼 맡던 것을
이게 한참 맡고 있으면 이게 10배 정도로 농도가 증가해도 같은 정도의 농도밖에는 인지를 못한다는 거죠. 요 그래프를 후각 피로 현상을 설명하는 그래프인데요. 따라서 이런 후각 피로를 막아가면서 테스팅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후각 제가 요 테이스팅하는 방법, 후각 훈련하는 방법은 따로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예 중에 하나인데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에서 어떤 것을 해보냐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후각 감각을 증가시키기 위한 테이스팅을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탑노트와 바텀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 이따가 설명을 할게요. 자, 설명하겠습니다. 이따가. 자, 뭐 민트도 좋고 로즈마리도 좋고 여러분들 이게 수업에서 사실 양식에서 사용해보는 이런 향신료들 괜찮고요. 그거 없으면 집에 있는 꽃들 아무거나 장미나 뭐 자스민이나 향이 나는 것들 좋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있는 야채들 중에서 뭐 미나리라든지 또는 뭐 파라든지 마늘 같은 것도 괜찮아요. 자,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냄새 맡는 훈련을 이제 하려면 잘 안 맡아본 것들을 해야 되니까 조금 그런 것들을 골라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를 냄새를 맡는데 이제 2가지 방식으로 맡아보세요. 주로 아침에 하면 좋다 그랬습니다. 공기도 좀 쾌청할 때. 자, 먼저 향신채가 되건 향료가 되건 그걸 한 가닥을 들고 냄새를 한번 맡아보세요. 한번 맡아보세요. 요걸 우리가 보통 탑노트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 하면 아주 가벼운 입자들이 그 분자가 온전할 때도 올라오는 그런 가벼운 향기들이에요. 노트라는 게 이게 뭐 글씨 쓰는 노트가 아니고 우리가 향을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노트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향이란 뜻이에요. 탑노트 위에 있는 위층에 있는 향기, 바텀 노트는 아래층에 있는 향기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민트나 바질이나 이런 걸 한 가닥을 딱 들고 냄새를 딱 맡아보면 향체가 온전한 상태에서 아주 가벼운 분자들만 향기 물질이 떠올라요. 그래서 우리 코에 도달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탑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근데 그 냄새와 이제 우리가 들고 있던 향체 민트나 바질을 손으로 으깨보세요. 분질러 보세요. 그러면 세포가 상처를 받으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향기 물질들이 터뜨려져서 나오죠. 그러면 그때는 걔네들은 아주 가볍질 않아요. 가벼운 것들은 터뜨리지 않아도 저절로 날라오는데 터뜨려져야지만 날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바텀노트라고 하는데 바닥에 깔려있는 향이란 뜻이죠. 탑노트는 위층에 표층에 있는 향기, 그 다음에 바텀노트는 바닥에 깔려있는 향기라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향신채들을 한번 문질러서 손으로 막 문질러서 냄새를 맡아보면 그 전에 신선할 때 맡았던 향과 다른 향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런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탑노트 어떤 냄새가 난다. 자, 이거 여러분 그냥 냄새를 맡아보고 말면 여러분 기억이 안 되어져요. 이건 냄새를 기억하는 방법 중에 여러분의 향조를 말로 써보는 게 참 중요해요. 아, 요거 이렇게 좀 프레시하고 그 다음에 아주 가벼우면서도 좀 신선한 향이 난다. 또는 바텀노트 같은 경우는 무거운 향이에요. 무거운데 문질러 봤더니 이것이 다른 뭔 향과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향조를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기억을 말로 쓰게 되면 확실하게 기억이 되어져요. 그래서 장미꽃도 이파리 하나를 떼봤을 때 화장품 냄새 같아 이렇게 하지만 그것을 장미꽃을 문질러서 어깨에서 나는 그런 풀향기와 장미꽃의 향기가 같이 섞여져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질 거예요. 그 생각나는 걸 그냥 써보라는 얘기예요. 그 쓴 것들을 자꾸 모아놓으면 조향사들이 이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향을 계속 맡으면서 향조를 손으로 놓아서 기억을 하는 거죠. 그거를 쫙 그 노트로 모아놓으면 나중에 어떤 향을 딱 맡았을 때 이거는 무엇이다라고 바로 직결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향기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자, 향조를 손으로 이렇게 써서 직접 기록을 하면서 기억을 해보기.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네요.
자, 그러면 이건 무슨 향이라고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건 무슨 향인지 뭘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거는 이제 좀 전문가적으로 여러분들 커피 하는 친구들은 커피 아로마 휠 같은 것들도 만들어 보고 했는데 아로마 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로마 휠이라는 건 뭐냐 하면 향이라는 것들이 대충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크게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좀 더 세분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밑에 내가 이 향은 이렇다 하고 여러분들이 쓴 향조의 표현이 이 밑에 놓여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까지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그 향기 물질을 맡고 얘기를 쓸 때는 요 밑에다가 다시 표시를 해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각자. 그러니까 아로마 휠을 굉장히 크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로마 휠은 전체적으로 향조를 표현하는데 크게 이게 묶어서 어떤 향이다라고 표현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쪽은 꽃향이 있습니다. 꽃향 여기 있죠. 꽃향 어딨나 봅니다. 꽃향 꽃향 이렇게 이런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다시 얘기를 하자면 저기 꽃향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 있는데 보통 좋은 냄새를 요 근처에다 배치를 해요. 그래서 꽃이라든지 또는 향신료향, 과일향 이렇게 크게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과일향 중에서도 뭐 사과향이 있고 포도향이 있고 복숭아향이 있고 다 틀릴 수 있잖아요. 그 아래에 과일향 아래에 이런 과일의 구체적인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고 꽃향도 꽃향 하게 되면 자스민향, 로즈향, 뭐 저기 또는 뭐 장미향 말고도 또 여러 가지 꽃 이름들이 붙을 수 있잖아요. 그 향들이 하나하나 그 세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향신료 향 같은 경우 정향의 향, 후추의 향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향신료 향으로 묶어진 그 아래에 향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은 크게는 어디에 속하고 그 세부적으로 어디에 속하고 그 세부의 아래에 내가 어떤 향으로 느낀다라고 향조를 표현해 주시면 좋다는 거죠. 자, 보통 조리에서 많이 쓰는 향들이 여 위에 놓여 있는 한 4번째 향까지를 조리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꽃향, 향신료향, 과일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식재료에서 바로 느껴지는 향들이에요. 그 다음에 허브향과 풀향은 우리가 허브 향신채들 있죠. 향신채를 집어넣을 때 느껴지는 것이고요. 견과류향, 그러니까 우리가 땅콩이라든지 호두라든지 뭐 마카데미아 너트라든지 이렇게 견과류에서 느껴지는 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라멜 향이라는 것은 이것을 당분이 깨어질 때 나는 탈 때 나는 향이고요. 그 다음에 나무향, 우리가 여러분들 수풀 같은데 확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그 아로마 세라피라고 그러죠. 그 나무에서 느껴지는 그런 향들이 굉장히 심신을 안정시킨다는데 그러한 나무 향들이 있습니다. 뭐 물풀의 나무 향이라든지 아니면 상록수 향이 나무 향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요 빨간색으로 표현하기 요것들은 일반적으로 좀 좋지 않는 냄새 또는 음식을 할 때 이런 냄새는 조금 지우든지 아니면 어떤 독특한 느낌으로 주는 냄새 이런 것들로 포인트로 주는 냄새 이런 것들이 아래에 있는 냄새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흙냄새 여러분 이 흙냄새가 어디서 주로 많이 나는지 알아요? 버섯에서 나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독특한 향이 강한 버섯들 있죠. 그 표고라든지 이런 것들 흙냄새 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화학적인 냄새 뭐라고 말을 하기는 좀 화학향들이 섞여 있는 거 또는 톡 쏘는 냄새 알코올에서 나는 냄새입니다. 알코올이 그 자극기관을 이렇게 자극해서 나는 냄새들 또는 산화한 냄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마늘도 생마늘 냄새하고 얘 다져서 좀 공기 중에 놔두면 마늘 냄새가 변하죠. 그런 게 산화한 냄새예요. 또 미생물 냄새, 번식을 하는 미생물들이 나오는 냄새들이 있습니다. 요 뒤에 나오는 냄새들은 그 자체가 아주 향기롭다고 말을 못해요. 그러나 어떤 음식에서 중간중간에 이게 살짝 섞일 때 그 독특한 향기를 주는 어떤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또는 너무 강했을 때는 불쾌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냄새를 죽이는 스킬도 여러분들이 발현을 해야 됩니다. 이게 향조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시고 여기에서 이 향조대로 이 아로마 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의 향기를 맡았을 때 커피 향기를 맡았을 때 여러분 어떤 예민한 친구들은 이 커피향에서 꽃향이 난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가지는 그 향기의 뜻을 여러분들이 자꾸 테이스팅을 하면서 그 꽃향을 느끼려고 노력을 해보다 보면 어느새
꽃향이 딱 느끼실 수가 있어요. 또는 과일 향이 난다. 또는 캐러멜 향이 난다. 커피에서 무슨 캐러멜 향이 나냐 하지만 테이스팅을 하다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캐러멜 향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아야 될 것. 향기 물질을 어떻게 조리할 것인가. 조리를 잘 해서 맛있는 음식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맛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좋은 냄새를 많이 만들어주면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죠. 또 있어요. 나쁜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가 냄새라고 말하는 거죠. 향이라고 말하는 건 보통 좋은 냄새이고 나쁜 냄새라는 건 냄새라고 말을 하는데 나쁜 냄새는 음식 재료 자체에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적당히 죽여주거나 덮어주거나 해서 변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향기 물질의 조리성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알려면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향기 물질은 전체적으로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계의 향기 물질은 약 40만 종에서 50만 종,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사람들은 얘기했죠. 한 100만 개 정도를 인지를 한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한 2만 개까지 인지를 한다 그러죠. 그리고 강아지는 10만 개까지 인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4, 50만 개 중에 되는 향기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은 10,000개 정도만 평균적으로 인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물질들은 대부분 분자량이 적습니다. 분자량이 적어요. 왜 적냐? 가벼워야 그 꽃이건 이파리건 거기서 만들어진 향기 물질이 가벼워야 공기 중에 떠올라서 떠오른 것이 둥둥둥둥 떠서 내 코까지 올 수 있거든요. 즉 말하자면 이게 바로 휘발성이에요. 그러니까 분자량이 적은 것들은 동동동동 떠서 내 코까지 잘 다가오겠죠. 크면 아주 크면 아예 떠오르지 공기 중에 떠오르지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냄새 못 맡죠. 언제 맡을 수 있죠? 그거는 바텀노트로 부셨을 때 맡아지거나 아니면 조리에 의해서 잘게 쪼개졌을 때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분자량이 클수록 냄새가 오래 간다는 거예요. 자, 보면 아까 탑노트, 바텀노트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요거 향수 조향사들이 이거 굉장히 중요시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향수를 칙 뿌렸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훅 맡아봐요. 보통 향수 손목에다 뿌리죠. 손목에다 뿌렸어요. 그리고 냄새를 훅 맡아봐요. 좋은 냄새. 요거는 대부분 탑노트예요. 아주 가벼운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 그 향기 분자들이 아주 가벼워서 동동동동 떠오르기 쉽게 만들어지는 탑노트죠. 마찬가지로 민트 같은 것도 딱 꺾어서 바로 냄새를 한번 맡아보면 민트 이파리에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난다. 그건 탑노트예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 동동 떠오르는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피부에 남아있는 향기 물질들이 무거운 것들, 잘 못 떠오르는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그거는 오래 하루 종일 가요. 향수 뿌려놓으면 하루 종일 가는 그 뒤에 남은 것들은 바텀노트라고 얘기를 하고 얘네들은 대부분 분자들이 이렇게 무거운 것들이에요. 가벼운 것들은 탑노트. 이런 것들은 금방 떠올라서 금방 사라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밑에 쫙 깔려서 오래 남아있는 그 향기 물질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물론 이 바텀노트들조차도 어느 정도보다 더 크면 그 다음에는 떠오르지를 못하니까 아예 냄새가 안 나는 물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아야지만 떠오르긴 하지만 이것이 무거운 쪽에 있는 것들은 비교적 오래 가고 길게 가고 바텀노트를 이루어지고 그 위에 가벼운 것들은 동동동동 떠서 빨리 흘러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향기 물질에 대한 그 조리를 할 때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향기 물질이 어디에 녹아서 내게 느껴지느냐예요. 자, 탑노트는 가볍다 그랬어요. 그냥 공기 중에 바로 떠오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트 한 가지를 이렇게 코에 대보면 냄새가 확 올라와요. 그런데 그거는 탑노트들이에요. 가벼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코를 스치고 지나가서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 민트를 조리에다가 넣었다. 그럴 때 어디다 넣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민트 속에 들어있는 향기 물질들이 녹을 수 있는 데가 있고 녹을 수 없는 데가 있거든요. 자, 요거 조리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기 분자 자체는 수용성, 물에 녹는 성질과 기름에 녹는 성질 요 두 개가 분리가 돼 있어요. 어떤 향기 물질들은 물에 녹고 어떤 향기 물질들은 그 기름에 녹습니다. 또 어떤
향기 분자들은 한 분자 내에서도 이 부분은 물에 넣고 이 부분은 기름에 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에 녹는 향기 분자와 기름에 녹는 향기 분자, 알코올에 녹는 향기 분자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얘를 어디다 놓고 조리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기름을 넣고 볶을 것이냐 그때 나오는 향기와 물에 넣고 끓일 것이냐 나오는 향기가 틀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코에서는 이 향기 분자가 코에 물층을 통과해서 기름층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분자 내에서 그 물에 녹을 수 있는 것과 기름에 녹을 수 있는 요 분자들이 서로 다르게 전달이 되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똑같은 향도 어디에 녹아 있느냐, 또 어떻게 조리를 하느냐, 또 무엇과 함께 향기를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물하고 기름이에요. 자, 요것도 아마 제가 실습하는 방법들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 조리할 때마다 여기 기름에 이렇게 볶았더니 요 향기가 나는구나. 물에다 넣었더니 향기가 다르네. 굉장히 다릅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자, 세 번째 조리하고 생각을 할게. 이거는 여러분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거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요. 향기 물질을 어떻게 배합을 하면 좋은 향기가 난다는 것. 요걸 제가 한마디로 복잡계라는 말을 썼어요. 복잡계. 향기 물질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도를 어떻게 넣느냐 또는 어디다가 넣고 하느냐 또 뭐하고 섞느냐에 따라서 향기가 달라집니다. 요 이유를 한번 제가 근본적인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똑같은 물질 같아요. 똑같은 물질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냄새가 살짝 틀리게 느껴져요. 자, 예를 들어서 분자 구조식을 제가 썼는데요. 우리가 이제 냄새를 감각하는 방법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머스크 향의 구조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머스크 향, 향수에서 많이 나는 거죠.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측백나무에서 나오는 향 있습니다. 요거는 요런 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위하고 아래하고 구조 보세요.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C자가 하나 작을 뿐이에요. 그런데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냄새는 아주 다르게 머스크 향과 측백나무 향 아주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머스크 향은 약간 동물성 냄새가 나는 거고요. 측백나무 향은 나무 향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코가 수용체가 이렇게 A, B, C, D까지 해서 4개가 있어요. 그것이 그 물질하고 결합을 할 때 1번하고 4번하고 결합을 하면 머스크 향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하고 결합을 하면 측백나무 향이 느껴지는 거죠. 자, 요게 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이 그 조향사들이 인공적으로 향을 합성할 때 그 분자를 이렇게 화학적으로 만들어서 향을 내려고 그랬는데 생각한 거하고 아주 다른 향이 날 때가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물질 구조가 비슷한 것 같은데 냄새가 다르거든요. 다른 냄새가 나는 거죠. 더 복잡한 거는 재밌는 거는 향기 성분이 양이 많으면 우리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많으면 강하게 느껴질 거야. 적으면 더 약하게 느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거 아니에요. 향기 성분은 재미있게도 어떤 향기 성분이 많다고 해서 계속 강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 후각 필요가 있어서 잘라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 이 표에서 보는 바 오른쪽으로 농도를 높여줬어요. 그런데 이게 10배, 100배로 높여줬어요. 그런데 냄새에 대한 강도는 겨우 50% 증가할 뿐이에요. 자, 향기를 많이 농축을 시켜줬다고 해서 강하게 느낀다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 조리에서 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향기 물질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그 향기 물질을 많이 만들면 그 향기가 좋게 느껴지니까 많이 만들면 좋겠다. 과하게 많이 만든다고 해서 그게 과하게 좋은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있어도 많이 있는 거와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가 중요하지 많이 만들고 적게 만들고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더 재밌는 거는 향기 물질을 섞어줬을 때 얘기예요. 요거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자,
B라는 물질이 있을 때 B라는 향기가 조금 들어가면 이게 전체적으로 와 좋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 A라는 물질이 있을 때 B라는 물질이 있으면 냄새가 죽어버릴 때가 있어요. 요게 요 앞전에 나온 그래프의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피리딘이 0.1% 있을 때 요 초록색이에요. 동그라미 초록색과 네모난 초록색은 피리딘의 농도거든요. 피리딘이 조금 있게 되면 0.1% 있게 되면 이 똑같은 다른 그 물질의 향기를 주었을 때 그 농도가 훨씬 더 떨어져 버려요. 냄새를 못 맡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 빨간색이 예를 들면 향기 물질이라고 합시다. 빨간색은 원래 노말리 이렇게 자, 빨간색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볼게요. 자, 빨간색 요 줄은 뭐냐 하면 요 농도가 있을 때는 요만큼 향기 냄새를 맡고 요 농도가 있을 때는 요만큼 향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농도가 10배, 100배가 증가한다고 해서 10배, 100배 강하게 느끼지 않는다 그랬죠. 그거보다 조금 증가할 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피리딘이라는 물질을 같이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했더니 똑같은 빨간 물질에다가 피리딘을 조금 섞어줬더니 냄새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냄새를 덜 막 느껴요. 이거를 많이 넣어줬더니 더 많이 못 느껴요.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의 물질 농도를 10배 증가시켰어요. 그런데도 이 피리딘을 넣어줬더니 처음과 비슷한 정도, 요렇게밖에 못 느껴요. 자, 이렇게 무슨 얘기냐 하면 미량 성분이 섞여져 있을 때 A라는 미량 성분이 다른 B라는 향기에 섞어져 버리면 냄새가 변조가 되어져요. 다르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물질이 같이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아주 재미있는 예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메칠 부틸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요거가 주로 어디에 나느냐 하면 포도 있죠. 여러분 포도 먹을 때 포도향이 있죠. 그게 메칠 부틸 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의 향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하고 이제 포도에서 요 물질만 딱 추출했어요. 그럼 우리가 냄새를 맡으면 포도향이 나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디아세칠, 요거는 어디에 나냐면 버터에 많이 나오는 향이에요. 버터에서 많이 나오는 디아세칠이라는 물질을 뽑았어요. 이 두 가지를 함께 섞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포도향과 버터향이 나는 포도 냄새가 나는 버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아니란 얘기예요. 아주 다른 냄새로 우리는 인지를 합니다. 어떤 냄새가 나냐? 스카치 버터, 스카치 캔디 향 있죠. 우리 캐러멜 중에서 캔디 중에서 노란색 나는 그 캔디요. 스카치 캔디. 스카치 위스키에서 나오는 그 향이라 그래서 스카치 캔디라고 하는데 스카치 캔디의 향이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A라는 아주 다른 향기 물질, B라는 아주 다른 향기 물질. 이 두 개를 섞어주면 이 두 개가 같이 난다? 아니에요. 두 개가 서로 영향을 받아서 아주 다른 냄새를 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한 향기가 다른 향기를 죽여버릴 수도 있고, 한 향기가 다른 향기를 더 상승시킬 수도 있고, 이게 조리 과정에서 미세하게 계속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조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조리를 할 때마다 요 과정을 예민하게 인지해요. 이걸 이렇게 했더니 얘가 냄새가 확 강해졌네. 또는 어떻게 했더니 냄새가 확 죽어버렸네. 또는 얘를 오래 끓였더니 냄새가 다 없어져 버렸네. 또는 얘와 얘를 넣었더니 아주 다른 독특한 냄새가 생겼네. 이런 거를 조리하는 타임마다 이거는 이제 경험과학이에요. 경험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제가 지금 설명한 미량 성분이 섞여서 새로운 냄새로 인지하게 되는 우리의 감각기관의 특징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얘기는 조리할 때마다 손만 쓰지 말고 머리도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머리로 얘와 얘를 넣었더니 그리고 감각기관을 총동원해서 요런 냄새가 생기네, 아니네, 요거를 예민하게 캐치하고 여러분들이 그 냄새 부분이 좋은 냄새가 났을 때 그걸 잘 기록을 해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했을 때 그 냄새가 발현이 되었다, 만들어졌다 하는 것들을 기록을 해두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맛있는 요리하고 맛없는 요리하고 한 끗 차이예요. 아주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둘이 다 똑같이 요리를 했어요. 시키는 대로 양 넣었어요. 시키는 대로 가열하고 시키는 대로 볶고 지지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요리는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고 어떤 냄새는 냄새가 안 나요. 그 이유는 그 예민한 과정 중에 일부에서 냄새가 만들어지거나 냄새가 서로 죽어버리거나 하는 과정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또는 집에서 조리 실습할 때마다 냄새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내가 조작하는 거에
상태, 컨디션과 냄새와의 관계를 잘 알아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복잡성을 요리에 응용을 하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냄새가 있을 거예요. 그 냄새 죽일 때 뭐를 넣었더니 죽더라. 아주 잘하는 거 여러분. 돼지고기 냄새 없애게 하려면 뭘 넣죠? 술 넣습니다. 또 생강즙 넣어요. 그러면 돼지고기 냄새, 술 냄새 없어진다. 그냥 그거는 여러분들 이론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술을 얼마만큼 넣었을 때, 생강즙을 얼마만큼 넣었을 때, 마늘을 얼마만큼 넣었을 때 냄새가 어떻게 변화하더라는 걸 느껴보세요. 느껴보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 조리에 대해서 마스터가 되어지는 거죠. 또 조리 과정 중에 두 개를 섞었을 때 어떤 새로운 향기가 나더라. 이것도 실습 과정 중에 종종 느껴지는 일입니다. A라는 재료와 B라는 재료를 섞었더니 어머 좋은 냄새가 났어. 그냥 그렇게 지나갈 것이 아니라 뭐와 뭐가 결합되었을 때 이런 냄새가 났는가. 또 조리 시에 어떤 큰 향기 분자가 어떻게 부셔지면 좋은 향기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은 냄새가 안 나요. 여러분 설탕 냄새 나요? 안 나거든요. 설탕 냄새 맡아보세요. 안 나요. 아무리 부셔도 냄새 안 납니다. 그런데 설탕을 가열을 하면 설탕 분자가 막 부셔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냄새가 나죠? 캐러멜 냄새가 나죠. 위로 캐러멜 향이 셔셔셔 설탕 탄내 캐러멜 냄새가 나타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열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커다란 분자들이 원래 냄새를 낼 수 없던 큰 분자들이 부셔지면서 가열에 의해서 부셔지면서 또는 막 휘저어지거나 할 때 섞여지면서 어떤 냄새를 내는 분자로 변화할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많은 양이 들어있던 향기 분자와 적은 양이 들어있던 향기 분자들 서로 결합을 하면서 또는 서로 부셔지면서 이렇게 그 요리를 하는 과정 중에 향기가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케이스들은 여러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이 조리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을 잘 여기 눈여겨서 기억을 해두면 여러분들이 어떤 요리는 어떻게 했더니 맛있고 어떻게 했더니 맛없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더니 맛있었다는 그 어떻게 했더니가 이 향기 부분에서 어프로치를 해보면 쉽게 캐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요거 감각평가 로즈마리 갖고 그 향기 테스트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고 요거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연향과 인공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조리를 할 때 자연향을 쓰는 게 좋지요.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공향도 종종 써요. 자연향과 인공향 뭐가 틀릴까? 일단 우리가 프레시한 허브를 쓴다. 또는 얘를 물에다 넣거나 볶아서 향기를 낸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프레시한 천연향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리를 할 때 아주 그냥 신선하게 나오는 향들이죠. 그런데 얘네들의 단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재료도 신기해야 되지만 조리를 하면 금방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그 분자 물질들이 가볍고 이제 부셔져서 더욱더 가벼워지고 이러면 다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금방 해놓으면 맛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향이 다 날아가 버리고 나면 그 다음에 맛이 플랫해지고 맛이 없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천연향기의 장점은 말할 것도 없지만 가격이 비싸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또 빨리 사라지고 하는 그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가공향기 또는 인공향기는 뭐냐면 천연향을 내는 물질들을 여러 가지 가공 처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향만 쭉 뽑아낸 거예요. 또는 그 향기의 그 특징이 되는 것을 잘 분석해서 요 물질이 그 향기를 내더라 하면 화학적으로 그 물질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100% 인공향이에요. 자, 만드는 방법 설명을 할게요. 가공향 어떻게 만드냐? 재료는 원래 이제 천연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꽃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올리브라든지 아니면 허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대량으로 사들여 와요. 그런 다음에 얘를 여러 가지 공정을 합니다. 압착 꽉 눌렀거나 또는 추출 물에 넣고 그 향기 분자를 뽑아내거나 기름에 넣고 뽑아내거나 아니면 그 뽑아낸 걸 물 같은 거 다 날려버리고 향기 물질들만 이렇게 정제를 해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천연 향료라고 말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요. 천연 물질에서 만들었으니까. 반면에 어떤 분자 구조를 가진 화학 물질이 어떤 향을 내더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버터향을 내는 디아세틸이라는 거 있었죠. 요거를 집어넣으면 버터향이 나요. 그래서 마가린에다가 이 디아세틸을 집어넣으면 버터 같은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버터가 바로 그런 것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화학물질을 아예 합성을 해서,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요것만 쏙 뽑아서 정제를 해서 이게 합성향료를 만들고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를 섞어주는 경우도 있고, 요것만 사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가격이 비싼 거는 대부분 요거는 조금, 요거는 많이 넣습니다. 왜냐하면 천연향료는 이 압축해서 나오는 양이 적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 적은 양을 가지고 오래 향을 내려 그러면 그것만으로는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합성향신료를 조금 섞고 조합을 하죠. 그렇게 해서 뭐 액체로 만들거나 분말을 만들거나 해서 나온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식물에서 사용하는, 식품에서 사용하는 플레이버라고 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바닐라 향, 여러분, 또는 안식향,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닐라 향, 여러분 그 액체로 된 거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바닐라 향이 확 올라와요. 그거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제가 대부분 제 생각에는 합성 향료예요. 합성으로 그 바닐라 향을 내는 원지 물질을 만들어서 그것을 압축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천연 바닐라와 바닐라 향 딱 비교해 보면 너무너무 향기가 틀려요. 자, 그건 어떻게 된 일일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연향기는 천연향기는 예를 들면 여기 당근이라는 걸 아주 간단한 당근의 향기 성분을 들었어요. 당근을 향기 어떤 것에서 당근의 향기가 나는가 향기 성분을 쫙 분석해 보면 헵타날, 옥타날, 노네날 뭐 등등의 이렇게 수십 가지의 뿌리 기름에서 당근 그 기름에서 나오는 물질들이 있어요. 그 향기를 내는 물질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사실 똑같은 양 서로 이렇게 그 배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노네날이라고 하는 요것이 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조금씩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 들어가서 뭐 전체적으로 해서 100%지만 이 대부분 그 중에 한 5분지 1은 노네날의 냄새이고 나머지는 다른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연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마이너한 그 요 22%를 제외한 나머지 향기들도 다 포함이 되어서 100%의 향기를 내주고 있죠. 그러니까 향기가 굉장히 복합적이고 우리가 냄새를 맡을 때 신선하고 프레시하고 근데 아주 자연스러워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근 향기를 인공적으로 합성한다. 그러면 노네날만 화학적으로 합성을 해서 요거 100%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당근 냄새는 당근 냄새예요. 당근 속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다른 마이너한 부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향을 느껴지면 강렬한 당근의 냄새는 나는데 그 미세하고 아주 섬세하고 그 뭐라 그럴까 다양한 그 풍성한 향기는 안 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단촐한 한 개나 두 가지 향의 그 복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공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가격이 싸니까 사용을 하지만 여러분 바닐라 에센스와 바닐라 그 꼬투리를 직접 비교를 해보면 아주 느껴져요. 바닐라 꼬투리를 딱 잘라서 냄새를 맡아보면 좋아. 저절로 표정이 확 펴질 정도로 좋아하는 향이 나요. 그러니까 그건 복합향이에요. 다양한 복합향. 그런데 그 바닐라 향 중에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그 바닐라 오일 한 부분만을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만든 게 바닐라 향이거든요. 우리가 저기 그 향신료로서는 바닐라 향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그거 냄새를 맡으면 좋은 바닐라 향이야 라고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뭐냐면 그 한 가지의 주변에 있는 미세한 향신료들의 향은 다 없어져 버렸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연향의 아로마힐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하나를 딱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요 커피의 아로마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커피 속에 이렇게 많은 향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커피 속에 서로 비율은 틀리지만 브랜드에 따라서 산지에 따라서 또는 그 볶은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향기의 그 향조가 쫙 펼쳐질 수 있어요. 어떤 걸 강조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식물에서도 수천 가지 향기 물질이 있고 서로 경쟁하거나 융합을 해서 우리 풍성한 그 천연 향의 그 향이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커피 우려서 마셔보면 이거 굉장히 뭐 정말 약간의 그 과일 향이 느껴질 수도 있고 꽃향이 느껴질 수도 있고 카라멜 향이 느껴질 수도 어떤 경우는 탄향이 강할 수도 있고 이렇게 틀리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저기 그 파우더 커피 있죠. 싹 그 동서에서 나오는 그 카누 같은 거, 그걸 딱 잘라서 뜨거운 물에 타서 냄새를 맡아보면 카누 냄새 어때요? 카누 냄새가 커피 냄새는 분명히 커피 냄새예요. 그리고 향기롭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천년 커피에서 나오는 그러한 버라이어티한 향기가 나오진 않아요. 단순한 한두 가지 향만 축합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천년향과 이 자연향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치즈라든지 커피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꿀이라든지 하여튼 향이 중요한 그런 식재료들은 이 아로마힐들을 다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먹을 때마다 이 아로마의 어떤 부분이 느껴지는지를 자기가 자꾸 훈련을 해서 느껴야 돼요. 예를 들면 꿀 같으면 꿀이다, 꿀 냄새지 뭐. 그렇게 아니에요. 꿀이 아카시아 꿀 틀리고 밤꿀 틀리고 향이 틀려요. 맛이 틀리지 않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당분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꿀마다 자파꿀이 틀리고 라일락 꿀이 틀리고 다 뭐가 틀려요. 꿀 속에 있는 향이 틀린 거죠. 그 향들이 다른 점들을 여러분들이 자꾸 훈련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너무 어려운 얘기라서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가공향 실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이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일이 필요하거든요. 가공 오일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사실 요거는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페퍼민트 프레시한 거 좀 구입을 해놓고 제가 어떻게 시간이 되면 여러분 한번 오시라고는 할게요. 오시라고 해서 요거 한번 테스트하는 거 훈련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이건 간에 프레시한 향과 그 인스턴트 향을 같이 놓고 여러분들이 비교해 가면서 테이스팅을 하는 거 훈련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쉽게 여러분 커피 에스프레소로 우린 거 하고 그 파우더로 된 인스턴트 커피하고 두 개 놓고 테스트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감각의 훈련을 쌓아가고 버라이어티한 것들을 자꾸 이렇게 쌓게 되면 여러분들의 감각이 굉장히 더 발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향기 공부 좀 어려웠죠? 시간도 좀 길었고요. 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향기 공부는 이제 시작이에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조리를 할 때마다 향기가 이런 식으로 변화하는 거를 현실적으로 감각적으로 자꾸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좋은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 나쁜 향기를 어떻게 하면 뺄 수 있는지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 레시피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조리하는 과정 중에서 그걸 자꾸 느껴보시면 여러분들은 정말 멋진 좋은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